그리고 향과 더불어서 동아시아로 전래된 문화에 절이 있는데 이 절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처음에는 절하거나 인도식 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반 다리 말고 한쪽으로 다리를 몰아서 하는 그게 절과 더불어서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식의 좌법을 봤을 때 앉는 방식을 봤을 때 여우가 웅크리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하하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저것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절은 일반화됐죠. 여자처럼 옆으로 앉는 거는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는 배제됐고, 왜 배제됐느냐? 유교 문화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자세가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관점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는 좌우가 동형이어야 돼요. 똑같은 자세, 반듯한 자세. 근데 다리를 이렇게 앉는 이런 자세는 치우친 자세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배제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불상을 보면 간다라 불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다리를 고추 서 있는 자세가 없어요. 언제나 짝발을 짚고 있어요. 한 다리는 언제나 짝발이에요.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살짝 구부리는 자세. 그게 존상으로서 리듬감도 있고 인간은 보통 이렇게 두 다리를 다 힘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의도해서 쓰지 않으면. 보통 서 있으면 그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존상이 짝발을 짚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죠. 예배 대상이 어떻게 짝발을 쥐어. 그러니까 언제나 두 다리를 그대로 힘 균형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세에 대한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세에 대한 수정. 그리고 예배 받는 대상도 그렇지만 예배하는 주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짝발을 못 짚게 합니다. 짝발을 못 짚게 합니다. 그게 이제 동아시아의 유교적인 어떠한 형식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영혼주의가 아니고 물질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정신보다도 물질에 대한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게 물질주의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는 서구를 통해서 들어온 정신주의 부분의 상당 부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동양은 정신주의고 서구는 물질주의다? 그렇지 않아요. 동양 전통에서는 물질주의가 오히려 강합니다. 그게 정치권의 비대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본 권력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물질주의라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유교 문화권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게 물질주의랑 관련돼서 그래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 물질주의에서 그런 식 사고들이 흔히 연동돼서 나타나요. 연동돼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일본 기업들을 뺏겨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하는 것 같은 행태를 해서 한 거죠.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마하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그려서 호랑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뺏겨서 그것을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이 재밌는 건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비판할 때 쟤네들은 자꾸 카피를 한다, 자꾸 뺏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장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취했어요. 그럼 일본은 그렇게 안 했느냐? 일본도 거의 비슷한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과정 중시가 아니고 결과 중시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과가 정당하면 과정도 뭐 정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치환시키는,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물질 중시예요. 만약에 정신 중시면 올바른 과정을 거쳤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번 것이 정당하면 너는 그것은 정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모택동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흑묘백묘론 얘기할 때도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론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안 따지고 일단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말이기도 한데 상당히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과정을 따지는 거죠. 과정을 어느 정도 이상은 따지는 문화로 지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양이보다 정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교적인 영향이 있을 때 얘기인 거고 유교적인 부분만 있을 때는 사실은 훨씬 물질적이에요. 훨씬 물질적. 그리고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 동아시아가 자본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거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게 됐을 때 과연 온당하냐에 대한 얘기는 생각보다 재밌는 거고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의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5가지 그게 오분양의 핵심이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광명운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구름이 이렇게 뭉치는 그러니까 향이 서리는 거예요. 향을 향로에 꽂아놓고 피우면 이렇게 약간 서리는 광명운대 그것이 주변 법계 주변에 두루 퍼져가지고 널리 이렇게 퍼져서 그 공양 대상이 누구냐? 공양 시방 시방에 있는 무량불법승께 담이 없는 끝없는 불법승 3보에 공양합니다. 향이라는 걸 통해서 공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기원을 전달하고 그리고 주변을 정화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구조가 예불문에서 개양, 정양, 해탈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이라고 하는 첫 대목에서 나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옴바도비아홈 옴바도비아홈 옴바라소비아홈 헌양진언 향을 이제 공양하는 진언, 바치는 진언. 그래서 옴바라 도비하움 이렇게 3번 진언으로서 부족한 부분, 뜻이 부족한 부분을 진언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말을 통해서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말은 에너지를 갖는다, 신묘한 힘을 가진다. 이것도 인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중국은 부정 문화, 그림의 문화고 인도는 말의 문화, 진언의 문화다. 말이 최고급으로 최고 엑기스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진언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축원이 돼요. 축원. 그래서 진언과 축원이 어떻게 보면 불교 의식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건 언어적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언어에 대한 신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 문화 중에서 가장 상징성이 뛰어나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치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 같은 거죠. 태극과 팔캐. 근데 팔캐를 다 하면 네모가 되니까 우리는 국기라고 하는 게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사캐만 남겼죠. 팔캐를 하면 태극이 있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방형 비슷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날려가지고 지금은 건곤, 감리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4개를 남겨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국기야말로 가장 철학적이다. 가장 철학적인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뭐 중국의 오성홍기나 미국의 성족이나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죠.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걔네 약간 유치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철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도상의 흐름, 동아시아 도상의 흐름의 정점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국기를 만들었죠. 태극기는 아주 대단한 거고 그리고 국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가로 3새끼
예, 가로 3세끼, 프랑스 국기, 뭐 저 이태리 국기 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국기를 그려라 이러면 야 프랑스나 저런 나라는 진짜 날로 먹는데 그 세 등분으로 도화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면 바로 되는데 아니 저 유치원 가서 그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국기를 그리라 하는데 못 그리겠는 거예요. 태극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애한테는 죽음이에요. 어른한테도 문제가 되지요. 뭐 도구가 대단한 게 뭐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양옆에 이거 쾌 어떻게 그려요? 원이야 콤파스로 그린다 치지만 이거 쾌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국기 그리기 진짜 어렵죠. 물론 뭐 대충 그리는 건 가능하지만 깔끔하게 그릴 수 있을까? 프랑스 국기는 야 그거는 뭐 대쌀만 먹어도 그리겠다. 그냥 3등분해서 딱 접고 그리고 그 3등분 있는 걸로 그냥 옆으로 그냥 붓으로 쭉쭉 칠해가지고 색깔만 묻히면 국기잖아요. 그걸 이제 두 단약으로 된 거를 가로 2세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로로 된 2색의 깃발. 그다음에 3색으로 되면 가로 3세끼, 3세끼, 2세끼 뭐 이렇게 욕같이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상의 문화, 그림의 문화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림의 문화를 가지는 게 그림이 철학적으로 수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나 생각보다 그림이 더 본질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있는 거고 이 진리에 도달하는 사람의 마할리나 생각보다 그림, 그 중간 단계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도상을 통해서 뭔가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진리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상징하는 것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나 히랍에서는 이 부분이 수입니다. 숫자. 수학이야말로 본질을 상징하고 대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말로 할 수 있는데 일반 말로는 안 되고 그 중에서 엑기스적인 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최고의 말, 진짜 말. 그러니까 진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거는 유사하고 그 수단, 상징, 매개를 뭘로 볼 거냐에 대해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신뢰 문화는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건 굉장히 재밌죠. 공간이 없이 말이 먼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을 해봐요. 언어가 가능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태초에 말보다는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면 공간, 시간 그 개념이 존재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림하고 더 가깝죠. 그래서 사고방식들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꼭 옳으냐? 모르지요. 정확하게 답을 낼 수는 없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다 무엇이 옳으면 100% 옳은 게 나오면 그쪽으로 통일됩니다. 근데 통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난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학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라도 그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아인슈타인이 빛은 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증명하지는 못했죠. 당신이 살았을 때는. 아니 계산상으로는 떨어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일식을 가지고 증명을 했죠. 후대 과학자들이. 그러면 끝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죠. 아, 빛은 휘는구나. 계산상으로도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빛은 휘는구나. 라고 하는 검증이 끝나면 거기에서는 누구도 일말의 말을 못 붙여. 마치 천동설을 믿다 지동설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없겠죠. 원시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모를까. 안 그러면 천동설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과학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간 행복의 문제거든요. 행복은 주관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달라요. 어떤 것이 하나가 통일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행복의 문제는.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빈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격하려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야, 저 공부해봐야 그건 선종에서 늘상 있었던 얘기예요. 그건 마른 지식 아니냐. 그렇다고 사람이 공부한다고 깨달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명상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뭐 하냐면 너네 밥만 죽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스스로 너 혼자 행복한 거 그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냐? 무가치한 거 아니야? 아편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편 뽕쟁이나 네가 스스로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호 비판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건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문화권에서 나오는 최고 이 진리에 도달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진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진언이 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옴 바라 도비아옴 이건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발음을 통해서 자체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언의 특징은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음악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이 사람에게 감흥을 줘. 가사 말고 가사는 우리가 내용을 알면서 감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가사 말고 곡 자체가 사람에게 감흥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감흥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 속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번역 원칙에서 진언은 번역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향을 올리는 부분까지 오늘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신기명래 그렇게 향을 올려서 뭐 하느냐, 내 마음을 다 되돌려서 부처님께 예경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신심을 바탕으로 행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도한 공덕묘.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도에 들어가는 공덕의 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으로 종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합리성을 또 찾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신기명래부터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불문에 대해서 차곡차곡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